차린 건 없지만 어서 드세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소. 하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내어준 것은 단순한 떡국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푼 그 작은 선행이 어떻게 이 가난한 집안에 기적 같은 봄을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그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지워진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주먹만한 눈송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산허리를 휘감고 도는 바람 소리만이 이 깊은 산골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외딴 초가삼간 작은 방. 거센 눈보라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며 우 하고 긴 울음을 토해냅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 며느리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 사이로 낡은 무명천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밝아올 설날 아침,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 하나. 제대로 차리지 못한 죄송함에 서연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아랫목에서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가, 밖이 많이 춥지 않으냐?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구나. 시어머니 명주였습니다. 그녀는 온기라곤 거의 남아있지 않은 미지근한 화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이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맑았습니다. 어머님, 문풍지를 덧대었는데도 황소바람이 자꾸만 스미네요. 이불을 좀 더 끌어올리세요. 서연이 서둘러 얇은 솜이불을 명주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명주는 며느리의 손등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가만히 덮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며느리의 손, 그 손을 쓰다듬는 시어머니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설쇠러 오는 자식도 없는데 우리끼리 떡국 한 그릇이면 족하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명주의 말에 서연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꽃가는 텅 비어 쥐조차 얼씬하지 않고 뒤주 바닥을 긁어 모은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내일 아침 두 식구가 겨우 나눌 하얀 떡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시린 마음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 하고 몰아치던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툭, 툭, 마치 누군가 살인문을 두드리는 듯한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 서연은 바늘을 꽂아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나 봅니다. 그렇게 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입니다만 바람에 찢겨 나갈 듯 위태롭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한 목소리.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험한 눈보라를 뚫고 이 깊은 산중까지 찾아올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명주가 화로를 밀어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 소리다. 필시 길 잃은 이일개야. 아가, 어서 문을 열어보거라. 서연이 호롱불을 들고 방문을 열자 매서운 냉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휘잉 하는 소리와 함께
눈보라가 방 안까지 들이쳐 호롱불이 위태롭게 춤을 췄습니다. 그 어둠 속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삿갓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마치 눈사람처럼 보였고 해진 승복 자락은 바람에 펄럭이며 앙상한 몸을 간신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눈썹 아래로 보이는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하룻밤만 말을 맺지도 못한 채 노승은 문지방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나 스님,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 황급히 뛰어나가 쓰러지는 노승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꽁꽁 언 장작개비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모셔라. 이러다 사람 잡겠다. 명주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두 여인은 힘을 합쳐 거동조차 못하는 노승을 방 안 아랫목으로 옮겼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방문을 닫고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냉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주저없이 자신이 덮고 있던 소미불을 노승의 몸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껴두었던 숯덩이 하나를 꺼내 꺼져가던 화로에 집어넣었습니다. 타닥, 타닥. 붉은 불꽃이 다시 살아나며 방 안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얼마나 추웠을고. 손이 다 터지고 발이 꽁꽁 얼었네. 명주는 노승의 얼어붙은 손을 잡고 자신의 입김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그녀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얼어붙은 생명을 깨우는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숭늉 한 대접을 들고 서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따뜻한 물이라도 들어가야 기운을 차리지요. 노승은 감겨진 눈을 힘겹게 뜨고 떨리는 손으로 대접을 받아들었습니다. 후,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숭늉을 한 모금, 두 모금 넘기자 창백하던 그의 얼굴에 아주 조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노승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명주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짐승도 굴을 찾아 들어오는 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은혜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때 꼬르륵 하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크게 울렸습니다. 노승의 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민망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연과 명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오갔습니다. 내일 아침 차례상에 올릴 떡. 그것이 이 집안에 남은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눈빛으로 며느리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서연은 말없이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진 하얀 가래떡. 그녀는 칼을 들어 떡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정적 속에서 떡 써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가난하지만 결코 비루하지 않은 두 여인의 마음 소리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소한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소박한 떡국 한 그릇이 작은 소반 위에 올려져 들어왔습니다. 변변한 고명 하나 없는 맑은 국물이었지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속에는 두 여인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어서 드시고 몸을 녹이세요. 설날 아침 떡국이라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노승은 떡국 그릇을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흔들리며 명주와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살림살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벽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과 기워 입은 옷가지들, 그리고 텅 빈 부엌의 냉기까지 이 한 그릇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노승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정말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노승의 물음에 명주는 빙그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차피 둘이 먹기엔 양이 많았습니다. 객지에서 굶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지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명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노승은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 댁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천천히 떠넘겼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한기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방 안에는 노승이 떡국을 먹는 소리와 타닥거리는 화로 소리, 그리고 밖에서 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노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저를 놓았습니다. 참으로 잘 먹었습니다. 오랜 수행길에 이토록 만난 음식은 처음인 듯합니다.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랫목이 따뜻하니 오늘은 여기서 푹 주무시지요. 명주가 자리를 양보하며 벽 쪽으로 비켜 앉았습니다. 서연도 시어머니 곁에 자리를 잡고 작은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바람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아까와는 다르게 포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일을 위해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내어준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온기였습니다. 노승은 배가 부른지 이내 고난 숨소리를 매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명주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우리도 그만 자자꾸나. 내일은 눈이 그치려나 모르겠다. 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서연은 호롱불의 심지를 낮췄습니다. 방 안이 어둑해지자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푸르스름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밖에는 하염없이 새하얀 눈만이 쌓이고 또 쌓여 온 세상을 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묵은애의 모든 시름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복을 싹 틔우려는 듯이 말입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똥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 위로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와 앉았다가 총총히 발자국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수정 같은 물방울이 똑 또르륵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청아한 물소리가 새해 첫 아침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 같았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윗목에서 웅크리고 잤음에도 개운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아랫목을 살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일어나세요. 서연의 나직한 부름에 명주도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두 여인의 시선이 동시에 아랫목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젯밤 동사하기 직전에 노승을 눕혔던 자리. 그 자리에는 반듯하게 개어진 이불 한 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로 잰 듯 모서리를 딱 맞춘 이불 위에는 주름 하나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떠나신 게냐? 인기척도 없이 가셨구나. 명주가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그의 흔적을 덮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것일까요? 마당 가득 쌓인 눈은 티 없이 깨끗한 순백의 비단을 깔아놓은 듯 했습니다. 그 고요하고 신비로운 풍경 앞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시는 길에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더 대접해 드렸어야 했는데 서연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빈 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아랫목. 그때 서연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개어놓은 이불 틈새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아주 낡고 해진 삼배 보따리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뭘까요? 스님께서 두고 가신 모양이에요. 서연이 보따리를 들어 올리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겉모습과는 달리 손에 잡히는 느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명주가 가까이 다가와 보따리를 살폈습니다. 혹시 중요한 물건을 흘리고 가신 건 아닐까? 얼른 열어보거라. 누군지 알면 돌려드려야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꽉 묶인 매듭이 스르르 풀리자 안에 쌓여있던 또 다른 천이 나왔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겉을 감싼 투박한 삼배와는 달리 안쪽은 고운 명주 비단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겹, 두 겹, 비단을 벗겨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비단 자락을 걷어내자 순간 방 안에 환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아, 두 여인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배곡으로 깎아 만든 쌍가락지 두 개가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가락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유를 부어놓은 듯 뽀얀 배곡 위로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달빛을 그대로 떠다가 굳힌 듯 했습니다. 가락지 표면에는 눈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을 때마다 연꽃 잎이 살아 움직이는 듯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었습니다. 가난한 산골 아낙네들이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귀하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기이하게도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왜 우리에게 주고 가셨을까? 명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젯밤 자신들이 내어준 보잘것없는 떡국 한 그릇, 그 작은 정성에 대한 보답이라기엔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자작, 와자작.
고요하던 산골의 정적을 깨고 누군가가 눈길을 밟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요란한 발소리였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보따리를 여미며 가락지를 이불 밑으로 숨겼습니다. 이리 오너라. 새해 아침부터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는 이도 없느냐. 대문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최 부자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논밭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으로 배를 불린 그는 이 동네의 호랑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명주와 서연은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최 부자가 뒷짐을 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가죽신 위로 흙탕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살집이 두둑했고 가늘게 찢어진 눈은 매섭게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 명주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서연도 시어머니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복은 무슨, 빌려간 돈이나 제때 갚으면 그게 복이지. 이자 받을 날이 코앞인데 소식이 없어서 내 직접 왔다. 설날 아침부터 빚 독촉이라니. 명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봄이 되어 나무를 캐다 팔면 시끄럽다. 매번 핑계는 청산유수지. 최 부자는 명주의 말을 자르며 성큼성큼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비릿한 기름 냄새와 독한 담배의 냄새가 상쾌하던 아침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방 안이 훈훈하구나. 가난한 주제의 땔감은 넉넉한가 보지. 그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신발을 신은 채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아, 안 됩니다, 어르신. 서연이 다급하게 막아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시선이 방 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초라한 세간살이와 벽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리려는 찰나 그의 눈길이 아랫목 이불 끝자락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이 급히 숨긴다고 숨겼으나 보따리 끝에 고운 비단 자락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헌 옷가지를 정리하던 중이라. 서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최 부자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비켜라. 최 부자는 서연을 거칠게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이불을 확 들추어냈습니다. 툭 숨겨져 있던 보따리가 방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매듭이 풀리며 감춰져 있던 배곡 쌍가락지가 그 영롱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가락지에 부딪혀 눈부신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순간 최 부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가락지의 표면을 핥듯이 훑어내렸습니다. 배곡의 매끄러운 감촉과 푸른 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색감, 그리고 정교하게 새겨진 연꽃 문양까지. 그는 평생 돈을 만지며 살아왔지만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물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르는 게 값인 보물이라는 것을. 아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물이라는 것을.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명주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저희 물건이 아닙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잠시 닥쳐라. 최 부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흉측한 욕망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락지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명주와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늑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과객, 지나가던 과객이라. 그는 콧방귀를 뀌며 가락지를 자신의 품속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들 같으니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네, 두 여인은 영문을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며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흘 전에 잃어버린 우리 집 갑오다. 내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둔 것을 도둑 맞아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서연이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분명 어젯밤 스님께서. 스님, 땡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난한 너희들이 이런 귀한 물건이 어디서 났겠느냐? 필시 내 집에 몰래 들어와 훔쳐온 게지. 최 부자는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울려 퍼질 기세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년들이 여기 있다. 내 귀한 갑오를 훔친 도둑년들이야. 명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룻밤의 선행이 이토록 끔찍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저희가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요.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습니다. 명주가 읍소하며 매달렸지만 최 부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이 귀한 보물을 차지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과부와 며느리쯤이야 밟아버리면 그만인 벌레와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하늘, 땅, 흥. 관아에 가서 사또 나으리 앞에서 어디 한번 지져보거라. 최 부자는 억센 손으로 명주와 서연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가자, 관아로 가소서. 내년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마. 질질 끌려가는 두 여인의 비명소리가 새해 아침의 평화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마당의 눈 위로 세 사람의 어지러운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순백의 눈 위를 더럽히는 검고 추악한 욕망의 흔적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댕그랑 댕그랑하고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끌려가는 두 여인의 눈물처럼 서글프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의 태양은 무심하게도 찬란했습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 아래 명주와 서연은 죄인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두 손목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시리고 아픈 것은 가슴 깊이 파고드는 억울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고 뛰어놀던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길을 비켜섰습니다. 설빔을 곱게 차려입고 덕담을 나누던 이웃들이 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일인가? 명주네가 최 부자 댁 물건을 훔쳤다네.
설마 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화살이 되어 두 여인의 등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하염없이 발끝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하얀 눈길 위에 검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이 얼어붙은 땅을 적시고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무겁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머리는 헝클어졌을지언정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뒷짐을 지고 걸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비릿하게 걸려 있었고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관아의 높은 소슬대문이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붉은 칠을 한 기둥과 푸른 단청이 어우러진 그곳은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두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대청마루 위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사또가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그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쩍하며 두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최 부자가 어느새 넙죽 엎드려 거진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것들이 감히 제 가보를 훔치고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애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양,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또는 가늘게 뜬 눈으로 명주를 쏘아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 주제에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서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서슬퍼런 호통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갈 듯 울렸습니다. 명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희는 결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 가락지는 어젯밤, 닥쳐라. 사또가 탁자를 내리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탁자 위에 벼루가 튀어오르고 먹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젯밤 뭐 지나가던 도깨비라도 주고 갔다는 말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게냐? 사또의 비웃음 섞인 말에 주변에 서 있던 포졸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두 여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최 부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나으리,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꼴을 말입니다. 저 가락지는 제 조부님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보물입니다. 그는 품에서 가락지를 꺼내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은 옷가락지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자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탐욕. 사또의 눈동자에 최 부자와 똑같은 색깔의 욕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천하의 보물임이 틀림없구나. 저런 귀한 물건이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의 집에 있었을 리가 없지. 사또는 이미 판결을 내린 듯했습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곳간을 채워줄 뇌물과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봐라, 저 독한 것들을 당장 하옥하라. 죄를 자백할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엄히 다스려라.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으리, 제발 통촉해 주십시오. 제 며느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치세요. 명주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절규했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러나 포졸들은 매정했습니다. 두 여인을 짐짝처럼 끌고 가 어두운 감옥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상과의 단절을 알렸습니다. 지하 감옥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암흑천지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똑똑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어머님, 무서워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이대로 죽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짧게 부서졌습니다. 명주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손을 찾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다잡고 있었습니다. 아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명주는 며느리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탐욕 앞에서 힘없는 백성의 진실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감옥의 작은 창살 틈으로 푸르스름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설날 밤의 보름달이었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저 달이 오늘따라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지쳐 잠이 들었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어젯밤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찾아온 노승, 따뜻한 떡국 한 그릇, 그리고 남겨진 가락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스님, 대체 누구십니까?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 섞인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습기 대신 은은한 향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깊은 산사에서 피우는 청아한 향불 냄새 같았습니다. 명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비치는 달빛 속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의 형상, 분명 어젯밤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명주가 벌떡 일어나 창살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말없이 인자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안개처럼 흐릿하여 손을 뻗으면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직접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향기를 품었으나 자랑하지 않는도다. 알 수 없는 선문답 같은 말이었습니다. 명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노승은 조용히 손을 들어 허공에 원을 그렸습니다. 마치 둥근 가락지를 형상화하듯이 비어있기에 가득 찰 수 있는 법.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아라.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니라. 그 말을 끝으로 노승의 형상은 달빛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가지 마세요, 스님. 명주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남은 것은 차가운 밤바람뿐이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생시였을까요? 명주는 멍하니 창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이 남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어있기에 가득 찬다.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아라.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명주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어젯밤 가락지를 만졌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최 부자가 들이닥치기 직전 그녀가 가락지를 손에 쥐었을 때의 감촉, 매끄러운 배곡의 겉면과는 달리 안쪽 면을 쓸어내리던 손끝의 기억. 순간 명주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명주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감겨있던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힘없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간과한 것, 욕심의 눈이 멀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그 결정적인 단서가 명주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그거였어. 명주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비장한 미소였습니다. 창살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명주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내일 아침 법정에서 벌어질 통쾌한 반전을 예고라도 하듯이 밤은 깊어만 가고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사활을 건 마지막 승부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명주는 자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녀의 손안에 쥐어졌으니까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희망의 싹은 그렇게 트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앞마당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담장 위로 솟아오른 붉은 해가 차가운 돌바닥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는 녹이지 못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대청마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죄인을 대령하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명주와 서연이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 두 사람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파리한 안색과 터진 입술. 그러나 명주의 눈빛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최 부자가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부채질이라니 그것은 더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탐욕과 조바심을 식히려는 몸짓이었습니다. 최가야, 다시 한번 묻겠다. 저 옷가락지가 내 것이 확실하냐? 사또가 옷가락지를 높이 들어 올리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쌍가락지가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영롱함에 홀린 듯 최 부자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예, 나으리, 제 조부님 때부터 내려오는 가보입니다.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저 도둑년들이 훔쳐간 것이 확실합니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거짓도 100번을 우기면 진실처럼 들린다 했던가요? 그의 뻔뻔한 연기에 구경꾼들조차 수근거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저리 당당한 걸 보니
정말 훔친 게 맞는가 봐. 아니야. 명주 댁이 그럴 리 없어.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가녀린 어깨가 낙엽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명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관아의 마당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꿈틀거리며 명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죄인이 할 말이 있느냐? 명주는 흐트러진 옷매를 고치고 무릎을 꿇은 채 정중히 물었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사또는 귀찮다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는 투였습니다. 명주는 몸을 돌려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찌나 깊고 서늘한지. 최 부자는 저도 모르게 부채질하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어르신, 저 가락지가 정말로 조부님 때부터 내려온 가보가 맞습니까? 이년이 내 입이 아프도록 말하지 않았느냐. 내 물건이 확실하다. 최 부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쩍 갈라졌습니다. 명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의 여유로운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저 가락지 안쪽에 새겨진 비밀스러운 표식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군요. 뭐라, 표식. 최 부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가락지를 훔쳐보듯 곁눈질했지만 사또의 손에 들려 있어 자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주가 쐐기를 박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면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새겨놓은 가문만의 표식이 있을 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 부자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최 부자의 이마에 송글송글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표식이라고? 내가 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야, 눈이 어두워 못 봤을 수도 있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니 분명 뭔가 있는 게야. 의심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법입니다. 최 부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모른다고 하면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말했다가 틀리면 그 또한 낭패였습니다. 그때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가 밀수꾼들과 거래했던 관청의 은괴, 그 은괴 뒷면에 찍혀있던 선명한 도장. 가보라면 응다. 그 정도의 표식은 있어야 한다고 그의 탐욕스러운 머리가 계산을 마쳤습니다. 아, 알다마다. 네, 어찌 그걸 모르겠느냐. 최 부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가락지 안쪽에는 바로 나라 국자가 새겨져 있다. 나라 국자 말이다. 그는 말을 뱉어놓고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나라 국자라니 얼마나 고귀하고 있어 보이는 표식인가. 조부님이 높은 벼슬을 하셨다고 둘러대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명주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습니다. 국자라 하셨습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그렇다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붉은 주사로 새겨진 국자가 틀림없다. 최 부자는 쐐기를 박듯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라, 국자라. 사또는 천천히 가락지를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관아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한 절대적인 긴장감,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사또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최 부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이봐라, 최가야. 내 눈이 침침해진 것인지 모르겠다만 이 안에는 아무 글자도 없구나. 백옥처럼 깨끗하기만 하다.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 부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아주 작게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놈 보게 없는 것을 있다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사또가 혀를 차며 가락지를 포졸에게 넘겼습니다. 명주가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서늘한 가을바람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어르신, 없는 표식을 보았다 하시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혹시 다른 물건과 착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착각이라니 내가 내 물건을 모를까 봐.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내가 잠시 착각했다. 국자가 아니라 관청을 뜻하는 관자였다. 그래, 관청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겨둔 작물들, 즉 관아에서 빼돌린 물건들에 찍힌 도장을 무의식 중에 떠올리고 만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또의 눈빛이 먹이를 낚아채는 매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관청, 사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이놈, 민가에서 쓰는 가보에 어찌 관청의 도장이 찍혀 있단 말이냐? 아니 그게... 최 부자는 아차 싶었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뱉어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동공을 놓치지 않고 명주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대개 창고에 쌓아두셨다는 그 수많은 곡식 자루와 은괴들에 관자가 찍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헷갈리신 게지요. 명주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 부자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네, 내년이 그걸 어찌. 최 부자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자백이었습니다. 완벽한 자백.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최 부자네 창고에 관청 물건이 있다고? 세상에, 도둑은 명주네가 아니라 최 부자였어. 사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포졸들은 듣거라. 지금 당장 최가의 집으로 가서 창고를 낱낱이 뒤져라. 관청의 도장이 찍힌 물건이 나오면 모조리 압수하고 증거로 가져오라. 예, 알겠습니다. 우렁찬 대답과 함께 포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작은 욕심 하나 채우려다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만 꼴이었습니다. 명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감옥에서 들었던
노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어 있기에 가득 찰 수 있는 법. 가락지 안은 비어 있었기에 최 부자의 탐욕을 가득 채워 스스로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명주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제 되었다, 아가. 이제 다 끝났어. 명주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아기네 입에서 터져 나온 진실이 관아의 마당을 덮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또 앞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은 최 부자는 마치 날개 꺾인 까마귀처럼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휙하니 불어와 최 부자의 벗겨진 갓을 굴려보냈습니다. 대구르르 굴러가는 갓 소리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초라한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위로 해는 중천에 떠올라 있었지만 마당에 깔린 침묵의 무게는 천근만근이나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해벌린 채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쿵, 쿵, 쿵. 지축을 울리는 발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무언가 잔뜩 짊어진 짐꾸러미가 산더미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최가의 창고를 뒤져보니 관청의 도장이 찍힌 은괴와 나라의 바칠 곡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르르. 포졸들이 짐을 바닥에 쏟아붓자 눈부신 은괴들이 굴러다니고 누런 쌀가마니가 터져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은 은괴의 표면에는 최 부자가 그토록 아는 채 했던 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붉은 도장은 마치 최 부자의 죄를 심판하는 염라대왕의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무서운 형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최 부자를 가리켰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라의 녹을 훔치고도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여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더냐?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난한 과부를 능멸하고 호통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꼴이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혀를 찼습니다. 천벌을 받은 개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더니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구나. 사또는 단호하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여봐라, 이 대역죄인을 당장 옥에 가두고 그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라. 또한 그가 부당하게 빼앗은 논밭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예, 알겠습니다. 포졸들이 최 부자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땅. 이건 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안 돼. 으악. 최 부자는 발악하며 끌려갔습니다. 그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명주와 서연 앞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스르르, 죄인의 굴레가 벗겨지자
명주는 비로소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저린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고통조차 이제는 달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눈이 어두워 진짜 죄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또는 머쓱한 표정으로 손에 쥐고 있던 옷가락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마음이 맑은 자만이 가질 자격이 있는 물건이니라. 명주는 공손히 두 손으로 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옷가락지. 그 차갑고도 매끄러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공명정대하게 판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주와 서연은 사또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두 여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꽃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명주댁, 고생 많았네.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쌓인 눈더미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아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저기 보세요. 까치가 울어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감나무 가지 위에 앉은 까치 한 쌍이 반가운 손님처럼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깍, 깍, 깍.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한지. 두 여인은 마주 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꾸밈없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기울어져 가던 초가삼간이 황금 궁궐보다 더 아늑해 보였습니다. 마당의 눈은 어느새 많이 녹아 검은 흙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젖은 흙 냄새가 봄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품에서 가락지를 꺼내 툇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석양을 받은 쌍가락지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여인이 지켜낸 자존심이자 진실이 승리한다는 증표였습니다. 아가, 이리 와 앉거라. 명주가 서연을 곁에 불렀습니다. 이 가락지 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과분하구나. 이걸 팔아서 쌀을 사자꾸나.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쌀이요? 그럼 우리도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 우리도 먹고 최 부자에게 땅을 뺏겨 굶고 있는 박 서방네도 좀 나눠주고 홀로 사는 김 노인에게도 좀 드리자꾸나. 서연의 눈에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자신들도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시어머니. 그 마음이 옷가락지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해요. 스님께서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명준의 집 마당에는 하얀 쌀가마니가 그득히 쌓였습니다. 가락지를 판 돈은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거상이 가락지의 진가를 알아보고 기와집 열채 값을 치러주었던 것입니다. 명주는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다들 가져가시게. 올겨울 춥지 않게 나려면 배라도 든든해야지. 그녀는 아낌없이 곳간을 열었습니다. 쌀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로 시들어가던 마을에
비로소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실대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명주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던 노승의 말은 참말이었습니다. 욕심을 비우니 사람들의 정이 채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올랐으니까요. 그날 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명준의 초가 지붕을 비추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새하얀 이불 위에는 평온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곤히 잠든 아이처럼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잠이 오지 않아 살며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달빛 쏟아지는 장독대 위, 그곳에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피어날 리 없는 연꽃. 그것도 싱싱한 생화가 달빛을 머금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낡은 승복 자락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린 듯도 했습니다. 스님, 명주는 연꽃을 향해 조용히 합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명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잘했다, 참 잘했다 하며 칭찬해 주는 거친 손길 같았습니다. 명주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자장가처럼 감미롭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련은 지나갔습니다. 착한 마음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욕심은 화가 되어 사라지는 이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이치 속에서 두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아마도 눈부시게 하얀 옷가락지가 연꽃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날이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모두가 평안한 밤, 안녕히 주무십시오.